저는 이종수입니다. 올해 67이죠. 30년째 이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봅니다. 시장 아저씨들과 인사를 나누고 싱싱한 재료를 고르죠.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6시를 가리키면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내 박영희와 함께 35년을 살았습니다. 64신 영희는 계산이 빠르고 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죠. 식당 장부를 관리하며 늘 절약을 강조합니다. 요즘 들어 매출이 줄어들자 더욱 꼼꼼해졌어요.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재료비를 좀 줄여야겠어요. 영희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진 선들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장이었어요. 옆 가게가 비어 있으니 널져서 제대로 된 식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괜찮아. 손님들이 또 돌아올 거야. 제 대답에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자존심이라는 녀석이 귀를 막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단골 손님 최민호가 찾아왔습니다. 45살의 부동산 중개업자죠. 10년 전부터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장사 어때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뭐 그럭저럭이지. 오래 했으니까 버틸만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쳤지만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영희가 다시 장부를 꺼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고정비만으로도 만만치 않았죠.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여보, 진짜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못 버텨요. 영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넓은 식당에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아직 젊었어요. 아니, 젊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죠. 나이든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늘 돈 되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어요. 사장님,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상가 건물 하나가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좋죠. 투자하면 임대 수익도 나오고 나중에 되팔 때도 이익이 클 거예요. 민호가 건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얼마나 하는데? 8억 정도요. 근데 사장님 같은 분이면 대출도 쉽게 나올 거예요. 30년 장사 경력에 신용도도 좋으시잖아요. 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식당과 집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와? 월 300만 원은 확실해요. 대출 이자 내고도 100만 원 정도는 남을 거예요. 게다가 몇 년 후면 건물값이 올라서 팔 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면 식당 적자도 메우고 여유도 생기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이 차갑더군요. 여보, 미쳤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8억짜리 투자예요? 민호 말로는 확실하다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 전문가잖아. 전문가는 무슨 장사도 안 되는데 빚만 더 지면 어떻게 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잔소리로 들렸어요. 30년 넘게 들어온 소리니까요. 걱정 말어. 내가 계산해봤는데 충분히 할만해. 그날 밤 영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한숨만 쉬었죠. 그 한숨이 내 가슴을 찔렀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민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어요. 사장님, 좋은 물건이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어요. 민호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계약금만 먼저 넣고 나머지는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했죠. 일단 5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넣으세요. 은행 대출 승인 나면 그때 나머지 하면 돼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말을 믿었어요. 10년 넘게 단골이었으니 날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금을 준비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 김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55살로 저보다 12살 어리지만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님, 요즘 부동산 투자 조심하셔야 해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규제도 많아졌다던데요. 하지만 저는 철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거든요. 걱정 말어. 나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집에서는 영희의 반대가 더 거셌습니다. 장부를 들고 와서 현실을 보여줬어요. 여보, 지금 식당도 적자인데 대출까지 받으면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가요. 임대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확실하다고 했어. 그 친구 말을 못 믿겠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출 담당자 이연수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중간중간 주의사항도 언급했습니다. 사장님, 변동금리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현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월 300만 원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요. 대출 승인이 나오자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빨리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재촉했어요. 사장님, 다른 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대요.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급함에 휩쓸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계약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영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지 말아요. 내 말 안 듣고 한 일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길이었거든요. 계약일 아침,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큰 거래였거든요. 민호는 미소를 띠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복잡한 용어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계약금 조항이고 여기는 잔금 치르는 일정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확보 실패 시 중개수수료 별도 부담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민호야, 이건 뭐야? 아, 그거요. 형식적인 거예요. 임차인은 제가 다 구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계약 완료를 알렸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원래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취소했어요. 다른 분을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임대 수익이 없으면 대출 이자만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려? 한 달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 달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달째, 3달째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자만 나갔어요. 식당 매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장부를 펼쳤어요. 빨간 숫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심각해요.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해야겠어요. 제 고집이 가족의 미래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임대라는 현수막이 걸린 걸 봤거든요.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봤어요. 아, 그 건물요? 벌써 반년째 비어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건물이 반년째 비어 있다던데. 내가 임차인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사장님.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임대료를 조금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월 200만 원 정도로 하면 들어올 거예요. 200만 원이면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의 직감이 맞았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통해 들은 소문이었어요.
민호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투자를 권했다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민호 그 친구 중개수수료 받으려고 그런 거래 많이 했다더라고. 옆 가게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저를 이용한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후회만 반복했어요. 영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철수의 충고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옆에서 자는 영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5번째 달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시작됐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친절하게 대출 설명해 주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식당도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경기도 안 좋아졌고 근처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영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 매달렸어요. 제가 만든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어느 날 저녁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영희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인데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민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피하기만 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형이 투자하다가 크게 당했대. 아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저 꼴났네. 창피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67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6번째 달,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연체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야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집과 식당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영희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영희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갚으라고. 영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친정에 손 벌린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2천만 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여전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주치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종수 씨, 힘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철수가 위로해줬지만 공허한 말로 들렸어요. 67에 무슨 일어섬이 있겠어요. 식당 매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치킨집 때문에 저녁 손님들이 많이 빠졌어요. 30년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15년째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들다면서요. 괜찮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위로받을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건물 팔아야겠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손해가 너무 커. 손해든 뭐든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걸 잃어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어요. 건물을 팔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의뢰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깎여 나갔어요. 7억에 산 건물을 5억 5천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예전에 식당에 다니던 손님이었어요. 회사 과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박성우였습니다. 58살이죠. 사장님, 제가 퇴직금 좀 있어서요. 급하시면 먼저 빌려드릴게요. 성호가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고마움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고마워. 꼭 갚을게. 천천히 갚으세요. 사장님한테 맛있는 밥 얻어먹은 게 얼마인데요. 성호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건물 팔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도움이 왔습니다. 철수가 찾아왔어요. 형님, 저희 가게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 좀 맡겨볼까 해서요. 형님이 원래 건설업 하셨잖아요. 철수가 작은 공사를 맡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됐어요. 영희도 달라졌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내요. 이런 일로 포기할 우리 아니잖아요. 영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망친 일인데도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동네 할머니들도 도와주셨습니다. 반찬 주문을 늘려주시고 지인들에게 소개도 해주셨어요.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9장. 깨달음의 시간. 건물이 팔렸습니다. 손실이 컸지만 그래도 빚은 정리할 수 있었어요. 2억 원 손해를 봤지만 더 큰 파산은 막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안해, 영희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알면 됐어요. 앞으로는 둘이 상의해서 결정해요. 영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날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식당에만 집중해요.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꾸준히 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민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나 봐요.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일이었거든요. 됐어. 내가 욕심을 부린 거니까. 민호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나 봐요. 사장님, 앞으로는 조심해라. 다른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망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동정에서 응원으로 바뀐 거죠. 제가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성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다시 일어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가 대단해?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열장,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손님이 찾아옵니다. 영희와 함께 메뉴도 새로 개발했어요. 노인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 위주로 바꿨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때요? 나쁘지 않아. 작년보다는 늘었어.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성호의 돈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갚고 있어요. 사장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고마워, 성호야. 정말 고마워. 동네 할머니들은 여전히 단골로 와주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요. 사장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좀 고집스러우셨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지셨네요. 할머니의 말에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겸손을 배운 거죠. 어느 날 철수가 또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공사였어요. 형님, 일 정말 깔끔하게 하세요. 다른 상인들한테도 소개해드릴게요. 작은 일들이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녁에 영희와 산책을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이지만 요즘 들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보, 앞으로는 큰 결정할 때 꼭 상의해요. 그럼 이제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영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편안해졌어요.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67에 배운 교훈이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어색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오늘로 투자 실패한 지 1년이 됐다.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아내의 사랑과 이웃들의 따뜻함, 그리고 겸손함을 말이다. 67 나이에 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이 불빛처럼 작지만 꾸준히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영희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생스러웠을 텐데도 원망하지 않고 함께 해준 아내가 고마웠어요. 고맙다, 영희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큰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기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욕심보다는 감사함이, 고집보다는 겸손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하루를 말이에요.